잘하고 있어. 아하. 늦은 새벽 회사 공용 회의실에서 잔업을 하던 중이었다. 누군가 들어왔다. 유능하기로 소문난 다른 팀 선배였다. 둘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일을 하다가 지루해질 즈음 우리는 함께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집에도 못 갈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오래 일하면 장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그때 그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어. 네? 제가 잘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원래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쁜 법. 그것도 평소 존경하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피로가 싹 가셨다. 하지만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지. 에이, 제가 뭘요. 버티는 게 잘하는 거야. 아, 그런 의미였습니까? 난 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줄. 난과 선인장.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마치 미스코리아처럼 몸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진 긴 딱지를 두른 수많은 난들이 난데없이 들이닥쳤다. 난 예민하고 손이 많이 가서 키우기 어렵다는 그 악명 높은 식물. 회사는 그 난대를 어찌하지 못하겠는지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어쩐지 자꾸 나 자신이 사라져 간다고 느끼던 시기였다. 나를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곁에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랬다. 나는 난을 구매했다. 무려 3개나 구매했다. 내 책상 위에 양옆에 자리 잡은 생생한 난을 나 자신을 돌보듯 섬세하게 다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난들이 잘 커간다면 나 역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사람들은 오래가며 난을 걱정해 주었다. 3개나? 난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할 수 있겠니? 당연히 나는 죽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 누렇게 잎이 떠 죽어가는 그것들을 볼 땐 기분이 오묘했다. 이 사무실 안에서 나도 난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난처럼 나도 혹시 조금씩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소멸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청승맞은 감정에 빠져들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어째서 나는 걱정하면서도 난 걱정해 주지 않는지. 결국 그것들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고 나는 이제 난 대신 작은 선인장을 사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고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산다는 그 선인장을 말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 하면 그런 선인장까지 죽여버린 인간이다. 하지만 그들이 죽자 난이 죽었을 때와는 다르게 묘한 성취감이 생겼다. 선인장은 죽기도 어렵다는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냈지 말입니다. 노 메달리스트. 광고회사는 치열한 현장이다. 그 살벌한 현장에 첫 출근에 첫 배치를 받은 날, 첫 팀장님이 첫 회의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우리 팀의 신입사원을 배치받았다.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동메달인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보자고. 뼈가 있는 말이었다. 어조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들었다. 아무리 기대하는 것 없다는 신입사원이라지만 누구라도 이왕이면 대성부른 떡잎에 물을 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 마음 이해는 한다. 하지만 역시 그때 그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무한 경쟁을 종용하고 압박감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말 그대로 틀린 발언이었다. 그분은 아마도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다. 자학 개그. 나는 자학 개그에 있어선 남부럽지 않은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다. 특히 빈곤한 연애사를 비참하게 묘사해 남들의 박장대소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했다. 자학에는 힘이 있어서 못난 내 모습을 유머로 승화하면 나의 불행이 불행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래서 계속했다. 내가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
너스레를 떨면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뿌듯해했다. 양쪽이 다 즐거운 일이니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요새 나는 이 개그를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솔로 드립을 치고 싶지 않아졌다. 진짜 심각해졌으니까. 내가 그동안 남자친구가 없다고 드립을 칠 수 있었던 건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남들은 못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다. 입으로는 영원히 안 생길 거라고 깔깔대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곧 생길 거라고 굳건히 믿었던 것,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30 중반이 되어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내 연애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자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뿐이다. 아마 사람들은 내 앞에선 마지못해 웃어주고 돌아서선 나를 진심으로 측은해 할지도 모른다. 회사에서도 그렇다. 자학 개그를 할 수 있는 건 평판이 무지 좋고 실력이 월등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다. 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지 뭐 같은 자학 개그를 일삼았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재능도 성과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자학 개그를 한다는 건 자학도 아니오 개그도 아니오 사실일 뿐이오. 개그를 치면 칠수록 나는 나를 좀 모자란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만 더 강렬해졌다. 자학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유머, 적당히 견딜 만한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의 자학은 얼마나 오만했던가. 나는 바야흐로 자학 개그를 멈춰야 할 타이밍을 만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자학을 멈추기 힘들어 이 책에서도 계속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작했어. 2009년이었다. 내가 제대로 된 첫 밥벌이를 시작한 것은 알바비 아니고 매달 월급이란 명목으로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진짜 직장을 가진 것 말이다. 모든 취업 준비생이 그러하듯 나 역시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뉴스에서는 해마다 취업이 힘든 이런저런 이유를 보도한다. 너희들의 취업이 안 돼도 시대가 그런 거니 내 탓은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걸까? 그때 나에겐 위로는커녕 절망감만 더 생겼다. 그의 핑계는 IMF 이후 최악의 외환 위기였다. 매년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90년대 이후로 이렇게 최악만 반복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지? 나는 이미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빛을 발해 취업에 성공한 친구도 있었고 졸업 후 아버지의 힘이 빛을 발해 좋은 회사에 바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었다. 부모님의 투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능력도 부모님의 재력도 딱히 기댈 것이 없었으므로 과연 내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영 불안하기만 했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회사에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의 홍보 책자를 만드는 직군까지 원서를 밀어넣었다. 졸업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기업은 취업 재수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내 목을 조여왔다. 졸업과 동시에 나는 소속이 없어진다는 것을 무소속이란 신분은 학생보다도 훨씬 불안정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불행 중 불행으로 그 와중에 꿈은 있었다. 차라리 꿈도 없으면 덜 불행했을 것이다. 그때 내 꿈은 회사원이었다. 더 정확히는 광고회사의 회사원이 꿈이었다. 어떻게 직업이 꿈이 될 수 있냐고. 나는 원래 꿈이 소박하다. 저 멀리 지평선 넘어 보이지도 않는 꿈을 꾸기엔 나는 지독히 근시안적 시야를 가진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한 소인배니까. 왜 광고회사에 가고 싶었는지는 이제 와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해외 광고체 같은 데서 수상한 작품들을 보며 동경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하는 전형적인 생각이라 낯이 뜨거울 정도다. 더 별로인 건 마음은 그렇게 먹어놓고 특별히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동안 공모전에서 입상한 적도 없고 광고 동아리 활동을 한 적도 없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인간이란 말인가. 나 같은 애 안 뽑았을 거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쓴 지원서들은 늦가을 가랑잎처럼
넣는 족족 툭툭 떨어졌다. 내가 종교는 없지만 염치는 있다. 기도라도 해야 할 판에 면식도 없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는 미안하더라.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갔다. 11월에 운이 들어와 붙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줄줄 흘렀다. 희망이 생겨온 게 아니라 절망적이어서 울었다. 11월은 대부분의 입사 전형이 이미 끝나버리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입사 전형도 끝나고 나도 이렇게 끝나는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11월 8일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소식이 없던 딱 하나 남은 회사에서 서류 합격의 문자를 받았다. 이럴 수가.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여름에 인턴으로 지원했다가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한 회사였다. 당연히 신입사원 전형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자존감이 한껏 낮아진 상태라 또 떨어질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감 5분 전까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인턴 전형 때 썼던 이력서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 넣었다. 그렇게 허접한 원서였는데 합격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서류 합격이니 면접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겠지? 하지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 첫 번째 실무 면접엔 길을 못 찾아 지각했다.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10년 전 그때는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다. 미리 검색해둔 약도대로 인사 담당자가 보내준 메일대로 찾아갔는데 눈앞에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고층 빌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찾는 건물이 뭔지 당최 알 수 없었다. 결국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간신히 면접장에 도착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15분이나 늦었다. 두 번째 임원 면접에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했다. 면접이 아침 9시부터 시작이라 그 전날 일찍 자야 하는데 너무 긴장해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새벽 5시가 돼서야 잠이 들었다. 불현듯 눈을 뜨니 이미 8시.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데만 지하철로 1시간. 급하게 머리만 감고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빨리 가주세요. 젖은 머리에 어색한 정장, 울먹이는 표정이라니. 기사님은 룸미러로 나를 홀깃 보더니 칼치기 드라이빙을 시작했다. 출근 시간이라 택시로도 1시간을 걸렸을 텐데 기사님 덕분에 40분 만에 도착했다. 할렐루야. 요금 계기판에 15,000원이 찍혀 있었지만 나는 가지고 있던 현금 3만 원을 모두 털어 택시 기사님께 드리고 뛰어내렸다. 너무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창문을 열고 외치셨다. 잘해요 학생. 내 행운도 가져가. 9시 20분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인사 담당자가 나를 보고 말했다. 면접에 2번 다 늦으셨네요. 머저리 같은 짓도 이쯤 해뒀으면 좋았을걸. 심지어 면접 중에 울어버렸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며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서울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 맨 왼쪽 지원자부터 답을 시작했다. 청계천 사업부터 시작해 서울의 이런 동네 저런 동네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는 동네 이야기였다. 그게 문제였다. 젠장 나는 서울도 몰라. 울컥해버린 것이다. 내 차례가 되자 눈물부터 나기 시작했다. 디자인 서울은 무슨 끄윽끄윽. 대학생들은 졸업해도 일자리도 없고 끄윽끄윽. 60만 원짜리 인턴도 없어서 못하는데 끄윽끄윽. 제 친구는 인턴하러 갔더니 걔 목욕만 시켰다고 끄윽끄윽.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면접료 3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아침 택시비는 벌었다. 될 리가 없는 면접이었다. 빈틈투성이의 진상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점쟁이 말대로 11월에 운이 들어서 늦잠을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택시 기사님이라는 귀인을 만나서 무엇보다도 그 기사님이 행운을 기부해 주셔서 그렇게 나는 첫 밥벌이를 시작했다.